이제 오늘부터 세법을 좀 해볼 건데, 저랑 이제 회계학을 하셨고, 이제 세법을 해볼 거예요. 세법을 해볼 거죠. 세법. 우리가 이제 국가직 공무원이니까, 우리가 어떤 세목을 공부하셔야 되냐면, 뭐, 국세는 총 7개 세목인데요. 일단 한번 써보면, 국세 기본법이라는 게 있어요. 국세 기본법. 말 그대로 국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공통적인 사항 이런 것들을 규정해 놓고 우리가 이제 좀 이따가 보겠지만 조세 불복 제도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좀 이따 얘기해 좀 이따. 아무튼 그런 게 있고 그다음 법인세법이라는 게 있어요. 법인세법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 뭐 있냐면 소득세법 있어요. 소득세법 이렇게 있어요. 사실 요 두 개는 합쳐서 소득세법이에요. 그냥 소득세법인데 그러니까 우리 법에는 인격이 두 개가 있다고요. 인격이 법에 의한 인격하고 자연인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연인 그냥 태어날 때부터 그냥 인간인 거죠. 그냥 사람인 거예요. 그냥 인격을 갖고 태어나는 거고 또 하나가 뭐냐면 법인이라고 원래는 인격이 없는 건데 법에서 인격을 부여해갖고 인격을 얻게 된 것들이 있어요. 그걸 이제 법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얘도 법으로 봤을 때 얘도 사람이고요. 얘도 사람이에요. 얘가 버는 소득이 있다고요. 이서 자연인이 버는 소득은 개인소득이라고 하는 거예요. 개인소득. 법인이 버는 소득을 법인소득이라고 하는 거예요. 법인소득 이렇게. 그래서 개인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부과하게 되면 걔가 개인소득세가 되는 거고요. 법인소득에 대해서 우리가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법인소득세 이렇게 부르는데 통상 개인소득세는 그냥 소득세 이렇게 부르는 거고 법인소득세는 우리가 법인세 그냥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은 그냥 다 소득세법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법인소득세법, 얘는 개인소득세법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자, 어찌됐든 그렇고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법이라는 게 있어요. 부가가치세법. 그 다음 뭐 있냐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있어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얘는 좀 많이 들어보셨죠? 뭐 뉴스나 뭐 이런 데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상속에 관심 많잖아요, 우리는. 부모님께서 얼마를 주실지 우리가 관심이 많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 있냐면 국세징수법이 있어요. 국세징수법. 그리고 이제 종부세법이 하나 있는데 종부세법이 뭐냐면 풀네임으로 써볼까? 종합부동산세법이에요. 얘도 신문에서 많이 보셨죠? 워낙 시끄러워갖고 종합부동산세법 이렇게. 그런데 얘는 이제 시험에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나와도 그냥 찍겠다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찍겠다. 왜냐면 지금 이렇게 봤지만 할 게 너무 많잖아요. 할 게 너무 많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시간이 없다고요. 시간이. 제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회계학 OT 할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시간이 한정돼 있잖아요. 물론 뭐 잠을 안 주무시고 뭐 밥도 안 먹고 그냥 공부만 하겠다 그러면 말리지 않아요. 그럼 뭐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을 건데 뭐 시간이 남아 도는 거죠. 그럼 다 하시면 되죠. 근데 우리는 잠도 자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잖아요. 시간이 없다고요. 세법만 해도 이렇게 양이 어마무시한데 또 우리 헌법도 해야 되잖아요. 경제학도 해야죠. 우리 같이 공부했던 회계학도 해야죠. 또 이걸 또 이거 2차 시험이잖아요. 2차 시험을 보려면 또 피셋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할 게 무지하게 많다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피셋을 일단 이게 1차니까 1차를 봐야 2차를 보는 거니까 얘를 일단 합격해 놓고 얘네들을 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피셋 시험이 5월? 7월? 그때 있나? 모르겠네. 그때 보고 언제 이걸 언제 다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조금씩 해놓으시는 게 맞다고요. 지금부터. 사실 솔직한 고백을 하자면 지금도 너무 늦었어요. 12월이니까. 늦긴 늦었는데 뭐 어쩔 수 없죠. 내년에는 좀 더 제가 빨리 시작하자고 학원에 쪼를 참이에요.
그래야 좀 여유 있게 준비를 해야 될 거, 준비를 해볼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회계학도 많고 세법도 많은데 경제학이나 헌법은 제가 모르겠어요. 전 제 과목이 아니니까 관심 없고요. 뭐 어찌됐든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죠. 국세기본법, 그러니까 같은 이런 세목들이 문제 실제 시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그냥 21년 7급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21년 7급 기준으로 얘가 9문제 나왔어요. 총 25문제 중에서 9문제. 법인세법이 6문제. 소득세법이 4문제? 5문제 나왔나? 5문제 나왔나 보다. 5문제. 얘가 4문제. 그 다음 국세징수법이 2문제. 2문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사실 안 나왔죠. 그러면 합이 25가 맞나? 26이네? 아니 뭐야, 이게 3인가 보다. 3문제인가 보다. 어찌됐든 그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그 부담부 증여가 하나 나오긴 했는데, 이 부담부 증여는 그냥 선지 하나로, 그러니까 부담부 증여라고 하는 게 우리가 나중에 공부해 보겠지만 얘가 소득세법에도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부담부 증여라는 게, 그냥 지금 한번 그냥 가볍게 들어보세요. 이게 뭔 얘기인지. 일단 증여예요. 앞에 부담부 뭔진 모르겠지만 일단 증여라고요. 증여.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자, 을이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뭘 증여해줘요. 증여. 재산 같은 걸 증여해준다고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갑을 증여자라고 부르고요. 그때 을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증여를 받은 사람이라 해서 수증자라고 이렇게 불러요. 증여세는 이렇게 재산을 받은 수증자에게 조세를 부과시키는 거예요. 그게 증여세예요. 이 사람은 증여세를 납부해야 될 의무가 생겨요. 그런데 앞에 요 부담부라는 글자가 붙었다고요. 여기서 말하는 부는 조건을 뜻하는 거예요. 조건. 그러면 얘를 해석해 보면 부담하는 조건으로 증여를 한 거예요. 뭔가 부담을 하는 조건으로 이 갑이 을에게 증여를 한 거라고요. 그럼 부담을 누가 할까요? 을이 하는 거예요. 을. 그럼 뭘 부담할까? 무엇을 부담할까? 이게 중요한 거죠. 무엇을 부담하냐면 이 증여자인 갑이 갖고 있는 부채를 부담하는 거예요. 부채를. 예를 들어 이 재산이 건물이라고 해보세요. 건물. 이 건물을 갑이 을에게 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건물 너에게 줄게. 근데 사실 말이야, 고백을 해보자면 그 건물을 담보로 은행에 내가 돈을 빌린 게 좀 있어. 한 1억 정도. 그걸 대신 네가 갚아주겠니? 그럼 내가 지금 이 건물이 15억짜리인데 이 15억짜리 건물을 그냥 너에게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빚을 갚아준다면. 그러니까 을이 그러면 자기가 갑의 빚 1억을 갚아줘도 14억이 이익이잖아요. 그래서 얘가 오케이 한다고요. 그러면 이 을은 14억짜리 건물을 받은 거고, 그쵸? 자, 1억짜리 뭐가 생긴 거예요? 부채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는 14억만큼 손해를 본 거예요. 어찌됐든 건물을 그냥 준 거니까 대신에 1억만큼 내가 이득을 봤죠. 왜? 내가 갚아야 될 빚을 을이 갚아주기로 했으니까. 그러면 이 갑의 입장에서 볼 때 요 1억 받고 1억에 대한 요 1억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이 건물을 돈 받고 판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이 15억짜리라고 했으니까 이를 둘을 쪼개보세요. 1억과 14억으로. 그러면 갑은 요 14억, 이 건물의 14억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냥 준 거고요, 을에게. 나머지 1억은 이 1억 받고 돈 받고 판 거예요. 그래서 이 갑은 어떻게 되냐면 요 1억에 대해서 돈 받고 판 거니까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를 내야 돼요. 요게 부담부증여예요. 그러니까 이 부담부증여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돼요? 갑은 소득세법에 의해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고, 그쵸? 소득세법에 의해서. 을은 뭐냐면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해서 증여세를 내야 돼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앞으로 이제 상증법이라고 그냥 할 거예요. 매번 이렇게 쓰는 게 너무 힘들어서. 앞으로는 상증법 이렇게 쓸 거예요. 상증법 이렇게 알아들으셔야 돼요. 아무튼 상증법에 의해서 증여세를 내게 된다고요. 이 부담부 증여가 그래서 소득세법하고 여기 상증세법 두 개 다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2021년 7급 시험에 이 부담부 증여를 냈다고요. 8번인가 9번인가 10번인가 거기서.
근데 보기를 하나 구성했기 때문에 그냥 문제로는 안 치고 그냥 소득세법으로 그냥 5문제 나왔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냥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전략을 세워야 돼요. 전략을 우리가 전략을 잘 세워봐야 되는 게 시간은 한정돼 있고 우리가 해야 될 건 이렇게 많고 그렇다면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는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그럼 어디에다가 우리가 힘을 주고 어디에다가 좀 힘을 덜 줄 것이냐. 당연히 중요한 세목 이런 것들을 세목이라 그래. 세목 그 세법의 종목이라 그래갖고 세목이라 그러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국세기부법은 세법의 종목이 아니고요. 요 법인세부터 나머지가 세법이에요. 국세기업은법은 세법이 아니에요. 국세기본법은 세법에 관한 그런 사항들을 규정해 놓은 말 그대로 기본이 되는 법이기 때문에 요 둘은 달라요. 국세기본법과 우리가 세법을 공부하는 거예요. 세법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종목이라 그런다고요. 세법의 종목이라고 불러요. 걔를 줄여서 세목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세목에다가 힘을 줘야 돼요. 그럼 뭐가 중요한 것이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뭐가 많이 나와요? 얘가 많이 나오고 얘가. 우리가 흔히 얘를 주요 3법이라고 이 바닥 사람들은 불러요. 주요 3법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얘를 줄여서 법, 소, 부 이렇게 불러요. 이렇게. 요 세 개를 잘 하셔야 돼요. 요 세 개를 잘 하셔야 되고 국세징수법 같은 경우에는 저희 2문제 이거 좀 많이 나왔지만 뭐 제가 그동안의 기출문제를 살펴보니까 한 문제를 낸 경우가 많더라고요. 한 문제. 뭐 얘는 그냥 하지 말고 종부세는 하지 말고 자 상증세 및 상증법도 이제 거의 안 나오죠. 왜냐면 되게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되게 어려워요. 되게 어려워요. 되게. 회계사나 세무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그쪽은 이제 계산을 막 다루니까 얘도 막 낼 수 있는데 우리는 계산을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린 계산기를 못 갖고 들어가니까 계산을 할 수가 없다고요. 결국 우리가 어디서 승부를 봐야 되냐면 쇼부를 봐야 되냐면 그러면 안 되지. 승부를 봐야 되냐면 자 여기 네 가지를 다 해서 여기서 승부를 보셔야 돼요. 그럼 몇 문제예요? 그러면은 몇 문제야? 11문제, 23문제? 벌써 23문제잖아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기도를 열심히 해서 절도 열심히 다니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그래서 내가 찍으면 신께서 도와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면 그러니까 세법에서는 이렇게 점수를 맞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사실 이 법소부를 잘하자는 게 사실 말이 뭐 그렇지 이 법소부도 얘도 되게 어려워요. 어렵고요. 어렵고 많아요. 분량이 많아요. 분량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 시험의 특성상 뭐를 이제 제끼고 갈 수 없잖아요. 다 맞춰야 되니까. 우리 상대평가니까. 그러니까 100점 맞아야 되는 시험인데 자꾸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은 없는데 얘를 다 해야 되나 어느 거 하나 어느 챕터를 하나 확 제끼고 싶어도 제끼고 공부했다가 시험 전날이 되면 그 내가 제낀 파트에서 문제가 나올까봐 불안해서 잠이 안 오잖아요. 그러면 결국 다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럼 다 할 수 있냐? 다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되게 이게 힘들어요. 되게 힘들어요. 되게. 다른 강사분들이 수업하시는 걸 제가 그냥 봤어요. 커리큘럼이 어떻게 돼 있나? 다른 학원들 커리큘럼이 어떻게 돼 있냐 봤는데 예를 들어서 법인세법의 챕터가 뭐 1장부터 이렇게 10장까지 이렇게 있다고 친다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1장부터 10장까지 한번 쭉 돌리시고요. 기본반이라 그래갖고 처음부터 끝까지 쭉 돌리더라고요. 학원의 커리큘럼이. 모르겠어요. 그 학원의 방침이 그런 건지
아니면 그 강사님, 그 교수님의 생각이 그런 건지 그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쭉 돌리고 제가 아는 사람한테도 물어봤어요. 이렇게 돌린대요. 1장부터 10장까지 끝까지 다 한번 돌리고 빠르게 돌리고 빠르게. 자, 빠르게 돌리고 이제 심화반 들어가서 다시 1장부터 10장까지 이렇게 쭉 돌린대요. 이렇게 심화반 이때도 빠르게. 그러니까 기본반 할 때는 이렇게 하는 거죠. 챕터가 이렇게 있다면 구체적인 건 안 물어봤지만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챕터가 이렇게 있다면 기본반 때는 이렇게 한번 돌려보는 거고요. 너무 깊은 얘기는 안 하고 한 중간 정도까지만 얘기를 하고 이렇게 돌리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커리큘럼을 보니까 이렇게 돌리고 나중에 심화반을 하면서 기본반에서 했던 내용을 다시 그냥 빠르게 복습하면서 그때는 좀 깊게 여기까지 다루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렇게. 그래서 2회 독의 효과를 내는 것 같아요. 뭐 이 방법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저는 좀 차별화를 뒀어요. 어떻게 했냐면 저도 기본반 심화반을 나누긴 했는데 제 강의 계획서를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을 거예요. 강의 계획서를 보게 되면 저는 이렇게 안 하고요. 법인세법이라 하더라도 요게 아까 지웠네. 얘가 한 6문제 나왔다 그랬잖아요. 요 6문제 중에서 한 80%의 문제는 그 앞 챕터 전반부 뭐 10개 총 챕터가 10개라고 치면 한 챕터 6 1장부터 6장까지 거기서 문제가 출제되는 비중이 높아요. 그리고 거기 80%라 그러면 한 4.8문제가 거기서 나오고 나머지 1.2문제가 이제 7장에서부터 10장까지 좀 이렇게 좀 지엽적인 주제들, 우리가 사람들이 잘 공부하지 않는 주제들, 그 뒤에 있는 챕터들 거기서 이제 문제를 내는데 그래서 저는 요거를 보고 이렇게 중요도를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4.8문제가 나오는 한 6장까지를 기본반으로 저는 뺐어요. 얘를 기본반으로 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지엽적인 챕터를 심화반으로 뺐어요. 저는 기본반 할 때 얘를 다 할 거예요. 이렇게 앞에 부분은 중요하니까. 앞에 부분은 뒤에 부분에 비해서 내용이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앞에 걸 잘 해놓으면 뒤에 부분이 그냥 쉬워요. 당연하죠. 지식이 이렇게 쌓이는 거니까 챕터가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앞에를 개판으로 해놓으면 뒤에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요거 앞에 기본반에서 요 내용을 충실하게 할 거예요. 충실하게. 이렇게 해서 기본반을 끝내고 그런 다음에 요 기본반이 다 소화가 됐다. 요 기본 과정이. 그런 분들은 심화반을 들을 수 있게 그 뒤에 챕터를 그때 또 이렇게 할 거예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렇게 저랑 기본반을 이렇게 하시고 만약에 기본반이 다 제대로 소화가 안 된다. 이 기본반 하기에도 너무 벅차다 그러면 절대로 심화반 듣지 마세요. 이건 진짜 우정 어린 충고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다 심화반 듣는다 그래갖고 남들이 1장부터 10장까지 다 한다 그래서 막 불안해갖고 이것도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앞에 중요한 챕터 많은 문제가 출제되는 그 챕터 거기도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요 뒤에 거를 공부하시면 얘도 망하고 얘도 망해요. 얘를 왜 망해요? 뒤에 걸 하겠다는 생각에 이걸 이렇게 깊게 공부하지 못하거든요. 요렇게까지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뒤에 걸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잖아요. 남들은 다 심화반 하고 있고 나는 아직 다 얘를 소화하지 못했고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해야긴 해야 됐고 그럼 어떻게 대충 본다고 대충. 그러면 앞에 거는 대충 봐서 다 틀리고요. 뒤에 거는 어려워서 다 틀리고요. 그럼 떨어진다니까요. 그런데 이 심화반을 하겠다는 욕심을 버리고 조급함을 버리고 내가 요거만 제대로 하겠다라고 이제 딱 하면 여기서 나오는 문제들은 다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걸 뭘 깨닫지 못해요. 그냥 불안하고 조급해서 남들 하는 대로 다 하려고.
친구가 옆에서 막 와서 그러잖아요. 아니, 너 왜 아직도 왜 5장을 보고 있어? 난 8장을 보고 있는데. 너 이래갖고 우리가 같이 합격할 수 있겠니? 이렇게 막 이렇게 옆에서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막 하잖아요. 그러면 그 개소리에 이끌려서 같이 8장을 막 넘어가죠? 그러면 그의 시험 합격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내년에 시험 또 보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요거를, 그러니까 확실히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확실히. 사람들이 왜 자꾸 급하냐면, 제가 생각해 봤어요. 왜 사람들이 자꾸 급할까? 왜 급할까? 도대체 왜? 급한다고 해서, 왜 급하게 막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공부가 잘 되는 게 아닌데, 그리고 그 내용이 다 들어오는 게 아닌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급할까? 도대체 왜? 제가 집에서 곰곰이 생각해 왔는데, 답을 알아낸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 여기에 미쳐 있어서 그래요. 회독수에 미쳐 있어서 그래요. 회독수에. 그러니까 이 회독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자기가 시험에 합격할 확률이 올라간다고 생각해요. 옛날에 제가 07학번인데 이러면 나이가 나오는데 잊으세요. 제가 한 20학번인데요. 그때 제가 동아리에 들어갔어. 동아리 1학년 때 동아리에 들어갔어. 동아리 회계정보연구회라는 곳이었어요. 회계정보연구회 회계정보연구회 나왔는데 여기 ARC라는 데였어요. ARC. 뭐 어쨌든 필요 없고요. 아무튼 그때 선배 중에 한 분이 제게 그런 말을 했어요. 제가 그때 회계사 세무사 공부하고 싶다고 그냥 막 그때 막 1학년이 뭘 안다고 그냥 개소리 막 짓거리고 다녔거든요. 제가 이걸 공부하고 싶다고 하니까 이걸 공부하시는 저보다 보이지도 않는 그 대선배님이 그때 이걸 준비하고 계셨다고요. 저한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였어요. 얘야, 공부라고 하는 건 이렇게 밑 빠진 독에 이렇게 물을 붓는 걸 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림을 그려주시면서 종이 한 장 갖고 오라 그러더니 그냥 갖고 갔더니 이 그림을 그리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냥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되겠니? 하고 여쭤보시는 거예요.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물이 이렇게 새겠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지, 새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니? 그래서 여기를 막아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래요. 여길 막는 게 아니고 이건 막을 수가 없대요. 왜 막을 수가 없는지 모르겠지만 막을 수가 없대요. 막을 수가 없어서 요 붓는 속도를 빨리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요 물 빠지는 속도보다 요 물을 채우는 속도를 더 빠르게 해서 이렇게 물이 찰랑찰랑 거리게 해야 된대요. 이렇게 찰랑찰랑하게 해놓고 시험을 봐야 된대요. 그래야 합격한대요. 그러면 어떻게 빨리 넣을 수 있나 물을 회독수를 늘리면 된대요. 저한테 이걸 명심하라고 하는 게 명심. 이걸 명심하라고. 근데 저는 이거를 명심하지 않았죠. 전 그냥 이걸 막았어요. 그냥. 자, 제가 먼저 합격했어요. 그분은 지금 아직 제가 합격 소식을 못 들었어요. 이걸 막는 게 뭐예요? 이걸 막는 게. 앞에 거 확실히 하고 가는 거라고요.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하잖아요. 그 암기가 돼요. 잊어버릴 수가 없다고요. 왜 자꾸 물이 새는 줄 알아요? 확실하게 이해를 안 하고 그냥 눈으로만 대충 보고 그냥 회독수만 막 넘기고 그래서 그래요.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문구가 왠지 익숙한데, 그런 게 뭐예요? 그런 사람들이 다 회독만 한 거예요, 회독만. 그 문장 하나하나 의미를 생각해 보지 않고. 왜?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시간이 오래 걸리면 회독을 못 하거든요. 난 3회독하고 5회독 해야 되는데. 생각할 시간이 어딨어. 빨리빨리 봐야지. 그리고 어느 강사들은 막 회독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막 강조하잖아요. 여러분 적어도 3회독은 하셔야 됩니다. 이러잖아요. 그들이 말하는 1회독이 뭔지 아세요? 그들이 말하는 1회독은 이론을 보고 문제를 풀고 다시 이론을 공부하고 다시 틀린 문제를 확인하는 것. 요게 1회독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그냥 이론 하나 보고 아 이래도 이러잖아요. 이게 될 리가 있나요 이게? 그들이 말하는 이래독처럼 이렇게 하게 되면 이 구멍이 막아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회독이 그런 회독이 아니에요. 강사들은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다 본인이 강의를 하는 과목 얘기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그냥 3회독, 5회독, 7회독 하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과목을 언제 공부할지는 뭐 내 알 바 아니죠. 잠을 안 자든 밥을 뭐 굶든 그거 내 알 바 아니죠. 그러니까 막 얘기하는 거예요. 막 그냥 생각 없이. 그러니까 제가 카페에서 어느 그 수험생이 쓴 글을 봤어요. 강사가 시킨 대로 이렇게 했대요. 오해독을 하라 그랬다고 했나? 그래서 오해독을 했대요. 근데 시간이 없더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걸 몰랐어요? 그걸 해봐야 알아요, 꼭? 아니, 어떤 한 과목을 오해독 하는데, 그럼 당연히 다른 과목을 못하죠. 그러면서, 아니, 어떻게 해야 되냐고. 강사가 이렇게 하라고 해서 했는데, 다른 과목 공부할 시간이 없다.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수험생도 참 그래요. 뭘 어떻게 해요. 본인이 회독수를 줄이든가, 잠을 줄이든가, 밥을 먹지 말든가, 다른 과목을 포기하든가, 선택을 해야죠. 뭐 학원에 내드게 하면 뭐 학원이 뭐 어떻게 해주라고. 공부는 스스로 하는 거예요, 스스로. 강사가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지 않아요. 저희는 그냥 지식을 전달해 주는 사람일 뿐이에요. 아니, 내가 화낼 일은 아닌데.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저는, 아, 그렇지. 그 얘기하다 그랬구나. 저는 어찌됐든, 에, 그, 챕터가 이렇게 있으면, 대부분의 모든 시험이 다 그래요. 앞에 요 부분이 출제 비중이 높아요. 이 부분이. 그래서 요 부분을 좀 중요하게 하고 좀 확실하게 하고 가고 싶다는 생각에 얘를 기본반으로 뺐고요. 뒤에 좀 심화되는 챕터들은 다 그냥 말 그대로 심화 챕터로 심화반으로 뺐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 수업을 들으신다면 지금 들으러 왔죠. 들으시니까 이제 기본반을 얘를 좀 확실히 하시고 얘만 확실히 해도 시험에 붙어요. 그러니까 제발 이거를 다 하겠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얘를 열심히 하다 보면 시간이 남아요. 진짜로. 얘만 하니까 얘만. 얘를 책에서 확 찢어버리세요, 얘를. 눈에 자꾸 보이면 공부하고 싶어지니까. 얘를 열심히 하고, 얘가 이제 막 지겨워 죽겠어요, 막. 딱, 1페이지에 딱 한 문장만 읽어도, 그 뒤에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다 알아요, 막. 당연하지, 막. 그 정도까지의 경지에 오르면, 그러면 얘를 그때부터 하나씩 해보는 거예요, 그냥. 그때부터. 절대 조급해하지 말고 기본부터 착실히 한다. 요거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요거를 아무튼 뭐 그렇고요. 그래서 그 커리큘럼이 제가 지금 일단은 국기법을 먼저 할 거고요. 국기법을 먼저 할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법인세법을 할 거예요. 국기법은 국세 기본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법인세법을 할 거예요. 법인세법 얘를 할 거고 자 소득세법 이렇게 할 거예요. 소득세법 그리고 부가가치세법을 할 거예요. 부가가치세법 요게 이제 기본반이에요. 기본반. 자 심화반에서는 자 법인세법 있죠? 우리가 공부 안 한 챕터 제가 심화반으로 뺐다는 그 챕터 그거 할 거고요. 소득세법도 마찬가지 우리가 공부 안 한 뒤에 챕터 할 거고 부가세법도 마찬가지 뒤에 챕터 할 거고 근데 지금 헷갈려요. 이 부가가치세법을 그냥 기본반으로 다 넣는지 뺐는지 모르겠네. 어찌됐든 그 다음에 뭐 할 거냐면 여기서 문제 비중을 이렇게 많이 차지하지 않는 국세징수법 얘를 줄여서 국징법이라 그래요. 얘 할 거고요. 이제 거의 출제가 되지 않는 상증세법
상증법 할 거예요. 이렇게. 우린 이 기본반에 중점을 둔다. 힘을 준다. 그 얘기예요. 여기에. 자, 지금 우리 공무원, 우리 세법 문제는 그냥 다 말문제예요. 자, 말문제라고 하는 것은 이걸 물어보는 거죠. 자, 진이형. 뭐가 맞고 뭐가 틀리냐. OX 문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OX 문제를 진이형이라 그래요. 뭐가 옳지 않은 것을 골라봐라. 옳은 것을 골라봐라.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이제 선다형이 있죠. 선다형. 선다형이 뭐냐면 옳지 않은 걸 모두 골라봐라. 말 그대로 여러 개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선다형이에요. 옳지 않은 걸 모두 골라라. 뭐 옳은 걸 모두 골라라. 그게 선다형이죠. 얘가 어렵죠. 얘가 어렵죠. 야, 옳은 거를 2개 골라라 이러면은 쉬운데, 옳은 거를 모두 골라봐라 이러면 그 옳은 게 2개인지 3개인지 4개인지 모르니까 그게 어렵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배합형이 있어요. 배합형. 자, 올바른 걸로 짝지어진 것은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요게 이제 객관식의 형태예요. 이게 객관식 출제 유형이라고요. 이게 이제 배합형을 낸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진이형, 선다형 이렇게 좀 내는 것 같고요. 그래서 거의 다 이제 말 문제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조문만 외우면 돼요. 조문만 외우면 돼요. 그런데 이게 다른 헌법이나 뭐 행정법이나 이런 거와 좀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세법이라고 하는 건, 이 세법이라고 하는 건 결국 뭐냐면 목적이 그거예요. 조세의 부과 징수예요. 조세의 부과 징수. 얘가 목적이기 때문에 이 조세를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 이 조세의 금액을 알아야죠. 얼마인지. 그 금액을 알아야 그 금액대로 부과할 거고 징수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금액을 계산하는 절차, 그 다음에 이 부과하는 절차, 징수하는 절차, 이렇게 세법이 구성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요 지금까지는 요 금액을 계산하는 그런 거에는 물어보지 않았어요. 금액을 계산하는 걸 물어보고 싶으면 어떤 문제를 내야 되냐면 계산형을 내야 돼요. 계산형. 지금까지 계산형이 아주 안 낸 건 아닌데 몇 문제 냈는데 진짜 손에 꼽을 정도로 냈어요. 그리고 요 세금을 계산하는 걸 물어보고 싶을 때도 계산형으로 낸 게 아니라 그냥 말 문제로 뭘 이렇게 계산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냈어요. 기출 문제를 보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법을 공부할 때는 이제 주로 이제 뭐 이런 절차, 그 다음에 뭐 말로써 그냥 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이렇게 말로만 그 대비를 하면 되는데,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게 필수 과목이 돼버렸잖아요. 이제 세법이라는 게 필수 과목이 돼버렸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필수 과목이 되기 전까지는 뭐 7급에서는 이 세법을 그냥 세법이라고 과목을 불렀고, 9급에서는 세법 개론이라고 불러갖고 뭐 과목명은 서로 달랐지만 난이도의 그 차이가 거의 없었어요. 제 개인적인 그냥 저의 그냥 주관적인 표현을 하자면 저급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필수 과목이 아니었잖아요. 사람들이 세법을 선택하나요? 미쳤어요. 누가 세법을 선택해요? 이렇게 양도 많은데 어렵고. 선택을 안 한다고요. 응시자 수가 적었다고요. 응시자 수도 적은데 그 문제를 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 필요가 있나요? 없다고요. 없어요. 뭐하러 심혈을 기울여 만들어요. 응시자 수도 없고 필수 과목도 아닌데 대충 만드는 거죠. 대충 그냥 이렇게 책 이렇게 보다가 가만히 있어봐 뭐 내지 이러다가 이게 눈에 들어오네? 그럼 그거 내는 거죠 그냥. 단순히. 그러니까 문제의 수준이 이렇게 높지 않았는데 이제 세상이 바뀌어서 필수 과목이 돼버렸잖아요. 7급과 9급 문제가 옛날처럼 똑같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 이제 이 말 문제의 비중이 점점 줄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냥 아님 말고요. 계산형의 비중이 늘 거예요. 진짜 이 세금을 계산해 보라고 할 거라고요. 그럼 뭐가 중요해지냐? 얘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얘가. 법소부가.
그러니까 시험이 회계사 세무사 시험이랑 비슷해진다고요. 난이도가 비슷해진다는 게 아니라 문제 구성, 문제 형식이 비슷해질 거라고요. 출제 방식이. 이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한 3년간은 그냥 간단한 문제가 나올 거예요. 당장 내년부터 나올 수 있다고 봐요, 저는. 당장. 그러다가 한 3년 지나고 뭐 4년 지나고 한 5년째 되는 해에 이렇게 시험 제도가 바뀔 수도 있어요. 계산기를 들고 들어갈 수 있다.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아님 말고요. 계산기를 들고, 왜냐면 계산형을 내다 보면 단순한 걸 내야 되잖아요. 단순하게 내는 건 진짜 한계가 있어요. 어렵게 내자니 애들이 계산기를 못 들고 오는데 어렵게 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세금이라고 하는 건 계산 과정이 무지하게 복잡해서 암산으로 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계산 문제는 내야겠고 암산으로는 못 풀겠고, 그럼 어떻게 하냐? 계산기를 들고 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들고 오라고 할 것 같아요. 좀 있으면. 필수 과목이 됐잖아요. 9급은 아닌데 저는 7급은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7급은. 그리고 계산형 문제를 내지 않더라도 세법은 이 조세의 금액을 계산하는 그런 것들을 말로 주저리 써놓은 거기 때문에 계산 문제를 좀 풀어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계산 문제를 풀어봐야 그 조문의 의미를 알게 돼요. 회계도 마찬가지 금액을 계산하는 그 방법들이 기준서에 쭉 써져 있는 거잖아요. 그걸 기준서의 문장만 봐서는 뭔 얘기인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회계 수업 중에도 강조했지만 기준서의 내용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보고 다시 기준서의 내용을 읽어봐라. 그래야 된다. 그러면 기준서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명확해진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뭐 회계학 제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들으셨을 거예요. 세법도 마찬가지예요. 국세기본법은 절차를 규정해 놓은 법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이론하고 그런 거기 때문에 뭐 금액을 계산하는 얘기는 없지만 요 법소부나 요 상증법 같은 경우에는 금액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 그 얘기가 나와요. 산식도 막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 산식을 그냥 한글로만 말로만 이렇게 보시면 잘 안 외워져요. 그러니까 계산 문제를 풀어보셔야 그 조문이 잘 외워져요, 진짜로. 그러니까 그거를 좀 풀어보셔야 돼요, 그거를. 제가 하면서 그 예제 같은 것도 제가 만들어서 와서 뭐 프린트블로 나눠드리든 해서 하면서 풀어볼 거예요. 첫 시간이니까 제가 어떻게 수업을 할 거고 시험 특징이 뭐고 그런 얘기를 좀 해본 거예요. 자, 이제 수업을 해보죠, 수업을.